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찐이야 완전 찐이야. 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채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막 도착하셨고요. 네. 그리고 예, 서정욱 변호사님 오시는 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찍 왔는데 네. 입구에 저를 안 들여보내줘가지고 출입청 왜요? 뭐, 아니 등록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안 들여보내줘서 혹시 KBS 블랙리스트로 돼 뭐 그거 모르겠어요.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한숨 돌리시고. 아니 괜찮습니다. 교수님. 아니 무슨 네. 말씀을. 네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3.3%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취임 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이런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당 지지율보다 더 떨어진 그러게요. 긍정평가율이어서 사실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된 문제하고 그다음에 당하고 청이 좀 엇박자 내면서 서로 간에 지금 분열이 좀 싹 트는 그런 상황.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1년밖에 사실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대통령에 좀 비토하는 얘기들이 좀 점점 좀 드러나오는 이런 상황. 그리고 2030들이 좀 실망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앞서 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43.3%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44.6%. 오히려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뭐 표차를 보면 이게 뭐 오차범위 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아까 노영희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이 주식 문제가 가장 크게 저는 반영됐다고 주식이요? 생각해요. 네. 네. 단일 종목 그 레버리지 ETF 이 문제가 주식시장을 너무 변동성이 크게 만들어서 젊은층들 특히 이제 청년층들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정부 믿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안정돼 가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약간 젊은 층에는 좀 반감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필요한 부분이고 정부가 이제 공급 대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고 있는데 일단 세제 문제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도 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정 간의 갈등 뭐 이 부분도 당정 간의 갈등이라기보다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서로 막 갈등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예컨대 친명 친청으로 나누면 친청계에 있는 분들 거기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단 전당대회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대통령이 사실은 뭐 그 해외 순방과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냈고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도 젊은 층을 위해서 많은 부분 또 지난번 그 세제 혜택이나 부동산 정책 내놓고 나서 젊은 층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추려가지고 9개인가를 또 다시 점검하라고 어제 또 지시를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면 일정 부분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시는 거니까 전당대회가 일단 끝나고 좀 당이 마무리가 안정적으로 가면 그 부분도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이 사랑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는 오늘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해서 개인 사정으로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시는 걸로 네.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전당대회가 끝이 나면은 좀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다는 것의 의미는 전당대회 당대표가 선출되고 최고위원이 꾸려지면서 새롭게 이제 집행부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당하고 청의 관계가 새롭게 이제 정립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원칙은 이제 원팀으로 이 어려운 국정과제들 특히 국민들은 좀 싫어하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한 정책들을 원래 지금 해야 되는 타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당대표하고 청하고의 관계가 만약에 좀 원활하지가 않거나 서로 간의 가치관이 비슷하지 않으면 엇박자 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야당하고 또 되게 껄끄러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국민들에게도 되게 힘을 못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하고 이 당하고의 관계가 좀 일치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해서 힘을 합치는 것으로 보인다면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들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협심하는 마음으로 이 구조적으로 좀 힘든 여러 가지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일단은 좀 주고 지지율도 높이고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전당대회가 끝난다는 것의 의미가 지금까지 혼란스럽고 특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되게 서로 간에 책임 공방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되게 당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번에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당연히 화합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과연 대통령하고 좀 합이 맞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제 이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흐름상으로 봐서는 대통령하고 일하기가 좀 편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건 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그런 판단인데 네. 개인적인 지지를 보내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 개인적인 지지도 보냈는데 저는 그 개인에게 보내는 지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는 사실은 저는 지금 대통령 하는 정책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랑 그다음에 인사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대통령을 건드릴 때가 아니고 흔들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이렇게 믿고 따라가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당대표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지도부도 최고위원들도. 근데 이제 그 지금 나오신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다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실 테니까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은 저는 지금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국 운영상 대통령과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게 노영희 변호사님의 그리고 의견이신 약간 거고. 유능해야죠. 아니 뭐 새우보다 새우보다 유능한데 네. 그래도 좀 이제 특정 분야에 또 유능한 게 있으니까. 네. 네. 최진봉 교수님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선거는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종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새 후보가 좀 날선 신경전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민주당이 이렇게 하나로 화합돼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냐는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는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그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뭐 일부에서 뭐 그런 그러니까 지라시라고 하죠. 이런 게 돌더라고요. 네. 뭐 탈당을 하거나 신당을 창당하거나 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질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나가서 예를 들면 탈당을 해서 민주당의 어떤 타이틀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지지들이 그대로 옮겨갈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니까 당원들도 이렇게 좀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끝나고 나면 그래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봉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뭐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본인들이 정치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계산을 해봤을 때 가능할 거냐 또 성공할 수 있을 거냐를 많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에 남아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지 나가가지고 무슨 다른 살림을 차려가지고 본인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끝나고 나면 약간의 뭐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갈등이 봉합이 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갈등이 물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이 갈등의 문제가 뭐 민주당의 어떤 그 분열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어제 세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저는 제일 그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정청래 후보에게 대통령의 이제 국정 과제 1호가 핵심 과제 뭐냐. 중에서 1호가 뭐냐?
그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내란 정상회의로 얘기하셨는데 실제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걸 제대로 잘 몰랐다는 건 대표를 1년이나 하셨잖아요. 그리고 작년 8월에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 자리에.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억을 못한다. 이거는 조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자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본인이 기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상징적이잖아요. 1호 과제라고 하는 건.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 또 하나 이제 인생컷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이제 정청래 후보가 제시하신 사진의 설명이 약간 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찍힌 시점과 그때 본인이 설명한 내용이 달랐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노사모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본인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네. 제가 기억으로 2003년에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에 찍은 사진이었고 대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팩트체크해 보면 2003년도에 부산역에서 당시 총선을 준비하면서 찍었던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골라서 방송국에 제공한 사진이잖아요. 네. 근데 팩트체크가 안 된 거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너무 무리하게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정청래 후보가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실시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박지영님, 이선희님, 호산나님 뭐 이런 분들이 최진봉 교수님 보러 오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많이 계십니다. 네. 네. 자, 노 변호사님은 어제 저 TV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전에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호남 사람들이 호남 사람만 뽑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사실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소구하는 거는 호남에서 나를 키워주세요. 나는 호남의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호남의 사위. 호남의 사위라고. 네, 막 이런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호남의 사위니 나를 뽑아달라.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특별히 나쁜 말은 아닌데 호남 사람들은 항상 역차별을 받아왔었던 그 아픈 마음이 있어요. 네.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 후보는 항상 영남권 사람들이 돼요. 호남 그 민주당 쪽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리고 호남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꼭 지지를 열심히 해요. 왜? 호남은 지금 전국적으로 약간 좀 고립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호남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저쪽 당사 안 찍어준다. 그러니까 저쪽 당사 찍어주려면 저쪽 출신이어야 된다. 그러면 항상 호남의 혹은 내지는 민주당의 후보는 영남권이어야 된다 이래요. 그러면 그 말이 일견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거죠. 그래도 호남 사람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찍어줘요. 문재인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라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호남 사람들은 결국 표를 갖다 바치는 기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되게 서글픈 상황이죠.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호남 사람이 호남 사람만 뽑아서 되겠냐라는 말을 그 당대표 선거하는데 와가지고 네. 직전 대표가 와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또 호남에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였어요. 그동안에. 왜? 호남 사람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표 필요할 때는 우리한테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자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네가 한다 그러고 도대체 호남 사람들은 뭐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서글픈데 이 대표마저도 그걸 이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전 이게 되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호남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네. 좀 전에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최진목 교수 말한 것 중에 그 국정과제 1호 5.18 네. 그게 사실은 호남에서 얼마나 중요한 아젠다입니까? 근데 1, 2, 3 왜 국정과제가 1, 2, 3개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게 12월 3일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숫자이기도 하고 네. 또 왜 첫 번째 5.18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내란 총선 아닌가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되게 게으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쪽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준비도 안 됐을 뿐더러 그런 진정성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정청래 전 대표를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지금 팀 정청래가 안 와가지고. 서재원 변호사가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하여튼 이런 국면에서는 실수를 좀 덜 하는 게 오히려 표를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또 이재명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번이나 지난번에 언급을 잘못해서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 좀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번이나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이름을 잘못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신경을 쓰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이건 대중을 상대로 또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연설이잖아요. 여기서 실수 한 번 하면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다른 말씀은 거의 실수를 안 하셨어요. 왜 이재명 이 대통령의 이름을 얘기할 때만 두 번이나 실수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물론 제가 뭐 정청래 후보가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뭐 이런 실수가 잦아지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유권자들, 그러니까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고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거론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고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네. 이게 정말 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든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설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하면서 실수한 거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거나 거론할 실수한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더더욱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대단히 제동들 말씀이 일부 이제 뭐 게시판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는 게시판에서는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시판에. 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정청래 대표 글도 올리시고 막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이게 또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다시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합이 돼버리면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니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감옥 얘기도 그렇고 미안한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감옥 갔다 왔다 그러면서 이명박을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실수한 거 이번에는 이명박 이름만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이제 감옥 갔다 온 걸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이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혹은 검찰로부터 그 당한 여러 가지 거 생각해서 보면 되게 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상도 못할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실수가 그냥 단순 실수 이름을 헷갈리는 정도의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린을 건드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후벼 파는 식의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되게 뭐 맨날 말로는 지킨다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뒤통수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 전 대표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건 아닌가. 없는 거 플러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그 사람이 제일 아파할 만한 약점이 본인의 마음속에도 항상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좀 건드려 내지는 이거 너 약점이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설마요. 네, 설마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도대체 판세가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너 변호사님? 그 오늘 이제 나온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니 풍향계를 보게 되면 어제 토론회도 영향을 저는 미친 것도 같지만 그거는 뭐 여론조사에 반영은 안 됐을 것 같고 그 전부터 이제 메가 프로젝트 얘기도 좀 있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아요. 그런데 전국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여조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얼마나 크게 이겨야지 김민석이 이기느냐 아니면은 그 서울이나 경기에서 얼마나 크게 이겨야지 정청래가 이기느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점점 호남에서의 표 차이는 벌어진다.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표 차이는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변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사실상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주고 있고 SNS에 댓글을 달았다면서요? 네, 댓글도 달았고 힘내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부르는데 자꾸 이제 우리 호남의 어머니이신 보수의 어머니이신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추미애 지사가 이제 거기다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정청래 후보를 좀 지지한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은 경기도지사이고 좀 전에 바로 거기서 당선이 되신 분이잖아요. 많은 표 차이로 그러니까 또 이 민주당에서의 추미애 의원이 또 차지하는 위치가 있고 이제 이분이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큰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그게 조금 하나의 변수일 것이다. 서울 경기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저는 표 차이는 호남에서의 그 표 차이보다는 적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져서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등도 김민석 후보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선호투표 하기 전에, 그리고 2등은 정청래, 3등은 송영길 이런 순으로 나오되 네. 이제 그렇게 되면 50%가 안 넘는다는 가정하에 선호투표제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3등인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영향을 미칠 누구한테 갈 것이고, 것이냐. 그럼 네. 그거는 결국 김민석 후보에게 도움이 많이 될 표라서 전체적으로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정청래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밝힌 거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로서 그래서 옳지는 않죠. 그거는 부적절해 보이죠. 사실은 문제는 공무원이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직자로서? 공직자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좀 애매한 태도를 조금 취한 거라서 그거를 공격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는 빠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좋은 말로 했다 하더라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미 그런 SNS에 댓글은 달아주신 거고 사람들의 뜻은 알아들었으니 그게 한 저는 2, 3%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청래 후보의 표를 한 2, 3%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진 논란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그 신천지 연관단체 의혹을 받고 박시영 있는 한국은의회 네. 이희자 회장 찍혀 있는 사진. 거기 원래 이제 정청래 후보도 같이 세 같이 있었죠.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그 박시영 TV에 나온 사진은 이제 편집된 사진이었던 네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가리고 2명만 찍은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왜 이 전당대회 건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더 또 놀라운 것은 이 그 TV나 이 여기에 진행하는 분들은 아마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걸 믿고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더 놀라워요. 그분들의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희자라는 이분과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된다 한들 그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나 이재명 대통령 호흡을 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네.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진을 3명이 찍은 사진을 2명으로 가리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당원들에게 표를 얻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위험하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러면 과연 정청래 전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다시 되셔서 당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재명 정부 성공에서 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은 이재명 정부 성공에서 일하겠다, 뭐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만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성을 예지해보고 예견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박시영 TV에서 이게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면서 하시던데 참 좀 이제 답답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도 들고,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까지 본인들의 표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해서 어떤 기여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아무튼 이번 주말에 이제 호남 그리고 서울 수도권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국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새로 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30여 곳의 4곳 방역위원회 이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물갈이의 신호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장동혁 체제 대표 체제 안에서? 글쎄요. 장동혁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강한 겁니까? 강하게 주위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천운이 있는 것 같아요. 나가 막 누군가가 막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 하는 거 보면 되게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고 되게 극우적인 행동을 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동혁 대표가 점점 합리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말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는 되게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사실 어젠가 그젠가가 아마 장동혁 대표의 1주년 당대표 취임 시기였을 거예요.
아니 아직도 1년이 안 됐단 말인가 이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도혁 대표 내려가야 됩니다. 장도혁 대표 그만하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왜 노 변호사님이 힘들어하세요? 저 국회 당원도 아니신데. 아니 왜냐면 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굳건하고 제가 그 국민의힘 속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장도혁이 그래도 버텨줘야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국민의힘 안에? 네, 왜냐하면은 한동훈이 이제 의원이 들어오는 시기하고 이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바깥에 있는 시기에서 네. 지금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 체제가 좀 흔들려 버리게 되면 누군가는 결국은 이제 그 짜투리 남은 시간 동안에 당 대표하는 그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인데 네. 그럼 장도혁 말고 누구를 여기에 이제 대표로 내세우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쪽 걔들이 지금 막 살아있는 지금 제일 기세가 좋을 때인데 이들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서로 이제 좀 다들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 2월까지는 장도혁이 버텨줘야. 네. 2월에는 선거를 했을 때 2년짜리 당대표를 뽑을 수가 있고 2년짜리 최고위원을 뽑을 수 있으니 네. 2년까지는 그냥 장도혁이 일단 버티는 걸로 하고 대신에 한동훈도 그 전에는 못 들어오니까 네.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서로 진검승부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여기 이쪽 사람들이 뭔가 조금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건 그냥 그래서 저는 장도혁 대표가 맨날 이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의 루를 돌리게끔 도와주는 이 부분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오는 26일에 또 당 개혁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가 볼 때 당 개혁안을 과연 뭘 낼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원 중심 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래요. 네. 이 말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도혁 체제는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 그 세력들만 보고 정치를 하니까 문제거든요. 국민이 뭘 원하는지 이 보수 정당의 그래도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당인데 국민들은 보수 정당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 요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말은 거창한데요. 네. 이건 정말로 극우 정당으로 가겠다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나 이제 들은 얘기는 이게 있더라고요. 당원 중심 정당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당원들은 내 편이다 이게 장도혁 대표 생각인데 네.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대요. 국민의힘에. 그래가지고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들에 대한 신임을 이 당원들이 물을 수 있게끔 해놓는다는 거예요. 요게 어쩌면 이번에 조금 대두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으로 가겠다고는 하지만 장동혁 대표 퇴진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또 일부 당원들도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니까요. 이게 왜 힘이 빠졌냐면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진행이 되는 거다. 아니 왜냐면 이게 웃기는 게 지난번에 멱살잡이도 있었었고 이번에 윤리위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분들 중에도 사실은 그 혁신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또 그리고 누구야 그 진종호 의원하고 서범수 의원의 네. 또 이번에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힘을 좀 얻을만 하면 이쪽에서 사고가 터지고 힘을 좀 얻으려면 저쪽에서 사고가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더 이상 없다. 우리 영남권끼리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알고 보면 당권파인가? 그럴 수 있어요. 역시 대단한데.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세종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마지막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제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네.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조감도까지 나왔잖아요. 어떻게 할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 조성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시기가 안에 어쨌든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안에 세종으로 옮겨를 목표로 할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내가 여기서 하겠다고 한 건 네. 이거 못을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 있어 지금까지 세종으로 옮기지 못했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반드시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날 때 다 됐나요? 네. 네, 베티님하고 이선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 제가 아는 분들인데
지금 인사를 저 실시간으로 듣고 계세요? 네, 대충은 보거든요. 저 원래 안 봤는데 인사드려야 되네. 반갑네요. 많이들 좀 들어와 주세요. 아니 그래서 노 변호사님도 요 의견 한 말씀 해주시고. 뭐 아니 더 이상 뭐 의견이라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사실 그 세종으로 가신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지난번부터 계속 공약했던 거고 특히 본인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잡겠다 했다가 좀 약간 실패하는 모습 좀 보이고 누더기 법안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되게 심기가 불편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종으로 간다고 했던 이 약속이라도 하나 꼭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이걸 성공시키는 모습으로 이제 뭔가 다시 모멘텀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최진봉 교수님 또 노영희 변호사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또 빈자리를 두 분이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